인도양 한가운데 서울보다 작은 땅에 거의 20만 명이 살고 있습니다. 세계에서 가장 밀도 높은 섬이라고 하는데 정말일까요? 몰디브의 수도 말레는 면적이 고작 2제곱킬로미터입니다. 여의도보다도 작은 곳이죠. 그런데 이곳에 몰디브 전체 인구의 3분의 1이 넘는 사람들이 몰려 삽니다. 밀도로 따지면 맨해튼의 3배가 넘어요. 불과 50년 전만 해도 말레는 10,000명 남짓한 작은 어촌이었습니다. 지금은 바다 한가운데 솟은 콘크리트 정글이 됐죠. 무엇이 이런 극단적 변화를 만들었을까요? 한국도 압축 성장의 나라라고 하지만 몰디브는 그보다 훨씬 극적입니다. 서울이 수십 년에 걸쳐 변한 것을 말레는 한 세대 만에 해냈으니까요. 하지만 그 대가는 무엇이었을까요? 바다에 둘러싸인 이 작은 섬이 어떻게 세계에서 가장 붐비는 곳 중 하나가 됐는지, 그리고 그 뒤에 숨은 절박한 사정은 무엇인지 살펴보겠습니다. 구글 지도에서 몰디브를 찾아보세요. 인도양 한가운데 점들이 흩어져 있습니다. 1,100개가 넘는 작은 섬들이 남북으로 거의 900km에 걸쳐 펼쳐져 있어요. 서울에서 부산까지 가는 거리보다 2배나 더 멀죠. 하지만 이 모든 섬을 다 합쳐도 땅은 300제곱킬로미터도 안 됩니다. 서울 면적의 절반 정도예요. 나머지는 모두 바다죠. 몰디브 영토의 99%가 넘는 부분이 물입니다. 그런데 정말 놀라운 건 이렇게 많은 섬 중에서 실제로 사람이 사는 곳은 200개도 안 된다는 거예요. 나머지는 무인도거나 리조트로 바뀌었습니다. 그리고 그 200개 섬에 사는 사람들 중 절반 가까이가 수도 말레와 그 주변 몇 개 섬에만 몰려 있어요. 말레 섬 자체는 정말 작습니다. 동서로 가장 넓은 곳이 2km도 안 돼요. 걸어서 20분이면 끝에서 끝까지 갈 수 있죠. 섬을 한 바퀴 도는 데는 1시간 반이면 충분합니다. 그런데 이 좁은 땅에 19만 명이 삽니다. 상상해 보세요. 여의도 크기의 땅에 부산 인구의 절반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어디를 가도 사람입니다. 건물들이 바다 끝까지 빼곡히 들어서 있고 좁은 길마다 오토바이와 자동차가 넘쳐납니다. 몰디브에서 가장 높은 곳도 겨우 5m입니다. 2층 건물 높이밖에 안 되죠. 대부분의 섬은 해수면에서 1m도 안 올라와 있어요. 파도가 조금만 높아져도 물에 잠길 수 있는 높이입니다. 이런 환경에서 사람들이 어떻게 살아갈까요? 담수는 바닷물을 끓여서 만들어야 하고 전기는 디젤 발전기로 돌립니다. 음식도 대부분 수입해야 해요. 물고기 말고는 기를 수 있는 게 거의 없거든요. 쓰레기 처리도 골치 아픈 문제입니다. 말레 근처에 있는 작은 섬 하나를 통째로 쓰레기장으로 쓰고 있어요. 하루에 500톤씩 쓰레기가 쌓입니다. 바지선에 실어 나르고 그곳에서 태우죠. 연기가 하늘을 뒤덮는 모습을 보면 마음이 무거워집니다. 하수 처리도 마찬가지예요. 제대로 처리할 시설이 없으니까 바다로 그대로 내보냅니다. 몇백 미터 앞바다에 버린 하수가 파도에 밀려 다시 해변으로 돌아오기도 해요. 말레 해변가를 둘러보면 거대한 콘크리트 블록들이 쌓여 있습니다. 테트라포드라고 불리는 방파제죠. 파도와 해일로부터 섬을 보호하기 위해 설치한 건데 자연스러운 해변의 모습은 사라졌습니다. 섬 전체가 콘크리트로 뒤덮여 있어요. 자연스러운 땅을 찾아보기 어렵습니다. 건물과 건물 사이사이까지 빼곡히 채워져 있고 남는 공간이라곤 좁은 골목뿐이에요. 이런 환경에서 여러 세대가 한 방에서 사는 건 당연한 일입니다. 집값은 너무 비싸고 새로 지을 땅도 없거든요. 한 가족이 온전히 쓸 수 있는 집을 갖는다는 건 꿈 같은 일이죠. 그런데 정말 이상한 건 이렇게 좁은 섬에서도 사람들이 걷기보다는 오토바이나 자동차를 타고 다닌다는 거예요. 도로의 82%가
차들로 가득 차 있습니다. 뉴욕보다도 비율이 높아요. 보행자가 다닐 공간은 18%밖에 안 됩니다. 차량 밀도도 어마어마해요. 1제곱킬로미터당 4만 대가 넘는 차가 다닙니다. 자동차의 도시라고 불리는 로스앤젤레스보다 4배나 높은 수치입니다. 20분이면 걸어서 갈 수 있는 거리인데도 사람들은 차를 탑니다. 교통체증은 상상을 초월합니다. 믹서기 안에 들어간 것 같은 소음이 하루 종일 계속되죠. 좁은 길에서 오토바이와 자동차가 뒤엉켜 있는 모습을 보면 정말 답답합니다. 이 모든 걸 보고 있으면 한 가지 질문이 떠오릅니다. 도대체 왜 이렇게 많은 사람이 이런 곳에 몰려 살게 된 걸까요? 몰디브에는 1000개가 넘는 섬이 있는데 왜 하필 이 작은 섬 하나에 모든 걸 집중시켰을까요? 답을 찾으려면 시간을 거슬러 올라가야 합니다. 이 작은 섬들이 어떻게 생겨났는지, 그리고 사람들이 언제부터 여기서 살기 시작했는지 말이죠. 몰디브의 역사는 바다와 산호초가 만든 독특한 이야기입니다. 수천만 년 전 인도 대륙이 북쪽으로 천천히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지각판이 아시아 대륙과 충돌하면서 히말라야 산맥이 솟아올랐죠. 그런데 그 과정에서 인도양 바닥에도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화산 활동으로 해저에 봉우리들이 생겨났어요. 오랜 세월이 흐르면서 그 화산들은 바닷물에 깎여 나갔습니다. 하지만 완전히 사라지지는 않았어요. 바닷물 표면 근처에서 산호들이 자라기 시작했거든요. 산호는 죽으면서 석회질 골격을 남겨두는데 그것들이 쌓이고 쌓여서 고리 모양의 섬들을 만들었습니다. 이렇게 만들어진 걸 환초라고 부르죠. 영어로는 아토리라고 하는데 사실 이 말도 몰디브 현지 언어인 디베히어에서 온 말입니다. 몰디브가 환초의 본고장이라는 뜻이에요. 몰디브의 환초들은 정말 작습니다. 가장 큰 것도 2.5제곱킬로미터를 넘지 않아요. 여의도보다 작죠. 그리고 대부분은 해수면에서 겨우 1m 정도밖에 높지 않습니다. 성인 남자 키보다도 낮아요. 이런 곳에 사람이 언제부터 살기 시작했을까요? 고고학자들은 대략 2500년 전쯤 인도 반도에서 온 사람들이 처음 정착했다고 봅니다. 배를 타고 바다를 건너와 이 작은 섬들을 발견한 거죠. 처음엔 어업에만 의존해서 살았을 거예요. 바다에서 나는 것 말고는 먹을 게 거의 없었거든요. 코코넛 정도가 육지에서 기를 수 있는 거의 유일한 작물이었습니다. 서기 947년에는 아랍 상인들이 몰디브를 찾아왔다는 기록이 남아 있어요. 인도양을 오가는 무역로에서 몰디브가 중간 기착지 역할을 했던 것 같습니다. 작은 섬들이지만 항해하는 사람들에게는 소중한 쉼터였겠죠. 1153년에는 큰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이슬람교가 들어온 거예요. 몰디브 전체가 이슬람 왕국인 술탄국이 됐습니다. 바로 이때 말레가 중심지로 떠올랐어요. 술탄들이 말레에 궁전을 짓고 모스크를 세웠습니다. 1000개가 넘는 섬에 흩어져 사는 백성들을 다스리는 중심지가 필요했거든요. 말레는 몰디브 한가운데 위치해 있어서 다른 섬들로 가기에도 편했습니다. 그런데 말레가 수도가 된 건 단순히 지리적 조건 때문만은 아니었어요. 이 섬에는 담수가 나오는 우물이 몇 개 있었거든요. 바닷물로 둘러싸인 환경에서 마실 물을 구하는 건 생사가 걸린 문제였습니다. 몇백 년 동안 말레는 조용한 왕궁 소재지였습니다. 술탄과 그 가족들, 관리들, 궁궐을 지키는 병사들 정도가 사는 곳이었죠. 일반 백성들은 여전히 다른 섬들에 흩어져서 고기를 잡으며 살았어요. 유럽인들이 인도양에 나타나기 시작한 건 15세기부터였습니다. 포르투갈, 네덜란드, 영국 같은 나라들이 향신료 무역을 위해 이 바다를 누볐죠. 몰디브도 서서히 그들의 영향권에 들어갔습니다. 1887년에 몰디브는 영국의 보호령이 됐어요. 영국이 직접 통치하지는 않았지만 외교와 국방은
영국이 맡았습니다. 이때 말레의 인구가 얼마나 됐는지 기록이 남아 있는데 겨우 2148명이었어요. 지금과 비교하면 정말 한적한 어촌이었겠죠. 좁은 해변가에 야자나무가 늘어서 있고 그 사이사이에 단층 집들이 드문드문 있었을 거예요. 새벽이면 고기잡이배들이 바다로 나가고 저녁이면 돌아와서 하루 종일 잡은 물고기를 정리했겠죠. 술탄의 궁전과 모스크가 있어서 다른 섬보다는 번화했겠지만 그래도 조용한 곳이었을 거예요. 자동차는 물론 없었고 사람들은 걸어 다녔습니다. 섬이 워낙 작으니까 어디든 걸어서 갈 수 있었거든요. 1965년에 몰디브가 영국으로부터 독립했을 때도 말레는 크게 달라지지 않았어요. 1967년 첫 인구조사에서 말레 인구는 1만 1,453명이었습니다. 지금의 23분의 1 수준이었죠. 그때까지만 해도 몰디브 전체 인구에서 말레가 차지하는 비중은 10분의 1 정도였어요. 나머지 90%는 200여 개의 다른 섬들에 흩어져 살았습니다. 각 섬마다 몇십 명에서 몇백 명씩 사는 작은 공동체들이었죠. 그 섬들은 정말 외딴 곳이었습니다. 말레에서 몇백 킬로미터 떨어진 곳에 있는 섬들도 많았어요. 배로만 갈 수 있었고 날씨가 나쁘면 며칠씩 고립되기도 했습니다. 각 섬의 사람들은 대부분 어업으로 생계를 꾸렸어요. 몇천 년 동안 조상들이 해왔던 방식 그대로였죠. 작은 배를 타고 나가서 물고기를 잡고 잡은 고기를 말려서 보관했습니다. 쌀이나 밀가루 같은 주식은 인도에서 수입해야 했어요. 의료나 교육시설은 거의 없었습니다. 아픈 사람이 생기면 전통적인 민간요법에 의존할 수밖에 없었고 심각한 병에 걸리면 말레까지 가야 했어요. 하지만 말레에도 변변한 병원이 있었던 건 아니었습니다. 학교도 마찬가지였어요. 기초적인 읽기, 쓰기 정도만 가르치는 작은 학교들이 있었을 뿐이죠. 고등교육을 받으려면 외국으로 나가야 했는데 그런 기회를 가질 수 있는 사람은 정말 극소수였습니다. 이런 상황이 수백 년 동안 계속됐어요. 몰디브는 조용하고 한적한 어촌 국가였고 외부 세계와는 거의 단절돼 있었습니다. 관광객이라고는 가끔 지나가는 배에서 잠깐 들르는 사람들 뿐이었죠. 그런데 1972년 모든 게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몰디브 최초의 관광 리조트가 문을 연 거예요. 쿠루도라는 작은 섬에 만들어진 작은 리조트였지만 몰디브 역사에서는 엄청난 분기점이었습니다. 바로 그때부터 말레의 운명이 완전히 달라졌거든요. 1972년 몰디브의 첫 번째 리조트가 문을 열었을 때 아무도 이것이 나라 전체를 바꿀 거라고는 예상하지 못했습니다. 쿠루도 아일랜드 리조트라고 불린 그 작은 시설은 이탈리아 관광업자들이 만든 것이었어요. 당시 몰디브 대통령이던 이브라힘 나시르는 특별한 비전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1000개가 넘는 무인도들을 보면서 이런 생각을 했어요. 이 아름다운 섬들을 세계 부유층을 위한 휴양지로 만들면 어떨까? 나시르의 아이디어는 단순하면서도 혁신적이었습니다. 각각의 무인도를 하나씩 리조트 회사에 임대해 주는 것이었어요. 한 섬에 하나의 리조트만 들어가게 해서 완전한 프라이버시를 보장하자는 거였죠. 세계 어디에서도 볼 수 없는 독특한 방식이었어요. 자기만의 섬을 통째로 빌려서 휴가를 보낼 수 있다니 부유한 관광객들에게는 꿈같은 일이었습니다. 첫 번째 리조트가 성공하자 외국 투자자들이 관심을 보이기 시작했어요. 몰디브 정부는 이 기회를 놓치지 않았습니다. 하나둘씩 무인도들을 리조트 개발 업체들에 임대해줬어요. 1978년에 권력을 잡은 마우문 압둘 가유 대통령은 이 정책을 훨씬 더 적극적으로 밀어붙였습니다. 30년 동안 집권하면서 관광업을 몰디브 경제의 핵심으로 만들어냈어요. 가유의 전략은 명확했습니다. 최고급 리조트만 허용하자는 것이었어요.
배낭 여행자들을 위한 저렴한 숙소는 받지 않았습니다. 대신 하루에 수백 달러, 수천 달러를 쓸 수 있는 부유층만 타깃으로 했어요. 이 전략이 통했습니다. 세계의 유명 호텔 체인들이 앞다투어 몰디브에 들어왔어요. 리츠칼튼, 포시즌스, 세인트 레지스, 쉐라톤 같은 이름만 들어도 알만한 브랜드들이었죠. 각 리조트는 정말 특별했어요. 바다 위에 떠 있는 수상 방갈로, 각 방마다 딸린 전용 수영장, 미슐랭 스타 셰프가 만든 요리까지. 하루에 3,000달러씩 내고도 예약하기 어려운 곳들이 생겨났습니다. 인스타그램 같은 소셜미디어가 생기면서 몰디브의 인기는 하늘을 찔렀어요. 에메랄드빛 바다 위에 떠 있는 하얀 방갈로 사진들이 전 세계로 퍼져나갔습니다. 누구나 한 번쯤은 가보고 싶어 하는 꿈의 휴양지가 된 거죠. 하지만 여기서 중요한 점이 하나 있어요. 이 모든 리조트들은 무인도에만 지어졌다는 겁니다. 현지인들이 사는 섬에는 절대 리조트를 짓지 않았어요. 관광객과 주민들을 완전히 분리한 거죠. 이런 정책에는 몇 가지 이유가 있었어요. 첫째는 종교적인 문제였습니다. 몰디브는 이슬람 국가인데 관광객들은 술을 마시고 비키니를 입잖아요. 현지 주민들과 섞이면 문화적 충돌이 생길 수 있었어요. 둘째는 경제적인 계산이었습니다. 관광객들이 원하는 건 때묻지 않은 자연이었거든요. 현지인들의 생활 모습을 보면 환상이 깨질 수도 있었죠. 그래서 몰디브에서는 아주 독특한 관광 시스템이 만들어졌어요. 관광객들은 공항에서 바로 수상 비행기나 스피드보트를 타고 리조트로 갑니다. 현지인들이 사는 섬은 구경조차 할 수 없어요. 이 시스템 덕분에 몰디브 관광업은 폭발적으로 성장했습니다. 1972년에 첫 리조트가 문을 연 이후 관광객 수는 매년 늘어났어요. 1980년대에는 GDP가 265%나 증가했고 1990년대에도 115% 더 늘었습니다. 숫자로 보면 정말 놀랍죠. 1972년 이후 몰디브의 1인댁 GDP는 65배나 늘어났어요. 가난한 어촌 국가가 중진국 수준으로 올라선 거예요. 2024년에는 246만 명의 관광객이 몰디브를 찾았습니다. 몰디브 전체 인구가 53만 명 정도니까 인구보다 5배 가까이 많은 관광객이 온 셈이죠. 이들이 가져다준 수입은 56억 내렸어요. 관광업이 몰디브 경제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어마어마합니다. GDP의 28%, 외화 수입의 60%, 정부 세수의 90%가 관광업에서 나와요. 완전히 관광업에 의존하는 나라가 된 거죠. 세계관광여행위원회가 2019년에 발표한 자료를 보면 몰디브는 관광업 의존도가 세계 4위였어요. 앞에 3개국도 모두 카리브해의 작은 섬나라들이었죠. 몰디브 일자리의 60%가 관광업과 관련돼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급격한 변화가 몰디브 사회에 어떤 영향을 미쳤을까요? 관광업이 번성하면서 몰디브는 사실상 세계의 다른 세계로 나뉘었어요. 첫 번째는 리조트 섬들이에요. 여기는 외국인 관광객들과 리조트에서 일하는 직원들만 있습니다. 몰디브 사람들도 일하러 오지만 대부분 하루 일과가 끝나면 직원 숙소가 있는 다른 섬으로 돌아가야 해요. 두 번째는 전통적인 어촌 섬들입니다. 200여 개 섬에 흩어져 사는 사람들은 여전히 조상들이 해왔던 방식으로 살고 있어요. 고기를 잡고 코코넛을 기르고 단순한 농업으로 생계를 꾸리죠. 세 번째가 바로 말레이예요. 관광업에서 나오는 돈이 여기로 몰려들기 시작했습니다. 정부 기관들이 있고 관광업체들이 있고 리조트와 공항을 연결하는 교통의 허브 역할을 해요. 문제는 정부가 관광업에서 나온 수익을 말레 개발에만 집중적으로 투자했다는 거예요. 가장 좋은 학교, 가장 좋은 병원, 가장 좋은 직장이 모두 말레에 집중됐습니다. 외딴 섬에 사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선택의 여지가 없었어요.
제대로 된 교육을 받으려면, 아프면 병원에 가려면, 돈을 벌 수 있는 일자리를 찾으려면 말레로 가야 했거든요. 전통적인 어업도 점점 어려워졌어요. 외국 어선들의 불법 조업 때문에 물고기가 줄어들었고 어부들은 더 멀리 나가야 했습니다. 위험하고 힘든 일인데 수입은 많지 않았어요. 반면 리조트에서 일하면 훨씬 많은 돈을 벌 수 있었습니다. 다이빙 강사나 보트 선장 같은 일들은 어부들에게 딱 맞는 직종이었어요. 바다에 익숙하니까 금방 배울 수 있었죠. 그래서 1970년대부터 사람들이 조금씩 말레로 모여들기 시작했어요. 처음에는 일자리를 찾아서, 나중에는 교육과 의료 서비스를 찾아서였죠. 1967년에 1만 1천 명이던 말레 인구는 1977년에는 거의 3만 명으로 늘어났어요. 10년 만에 3배가 된 거죠. 관광업이 본격적으로 시작된 직후의 변화였습니다. 섬이 워낙 작다 보니 인구가 늘어나면서 공간이 부족해졌어요. 1980년대에는 섬 한가운데 있던 라군을 메워서 땅을 만들었습니다. 자연 석호가 사라지고 그 자리에 건물이 들어섰어요. 1967년과 2010년의 말레 모습을 비교한 사진을 보면 정말 놀랍습니다. 같은 섬이라고 믿기 어려울 정도로 변했어요. 한적한 어촌이 빽빽한 도시로 바뀐 거죠. 하지만 이건 시작에 불과했습니다. 1990년대부터는 또 다른 위기가 몰려오기 시작했거든요. 바로 기후변화였어요. 1990년대 들어서면서 몰디브 사람들은 새로운 두려움에 직면했습니다. 지구온난화와 해수면 상승이라는 말이 자주 들려오기 시작했어요. 처음에는 먼 나라 이야기인 줄 알았는데 과학자들이 발표하는 자료를 보니 몰디브가 가장 위험한 나라 중 하나였습니다. 몰디브 땅의 80%가 해수면에서 1m도 안 올라와 있어요. 조금만 바닷물이 높아져도 잠길 수 있는 높이죠. 전 세계에서 평균 고도가 가장 낮은 나라가 바로 몰디브입니다. 1.5m요. 말레 섬도 마찬가지였어요. 해수면에서 겨우 1m 정도 높이에 있는 이곳에 수십만 명이 살고 있었는데 언젠가는 바다에 잠길지도 모른다는 경고가 계속 나왔습니다. 기후변화 전문가들은 두 가지 시나리오를 제시했어요. 지구 온도가 산업혁명 이전보다 1.5도 오르면 해수면이 26cm에서 77cm 정도 상승할 거라고 했습니다. 2도 오르면 36cm에서 87cm, 심한 경우 1m에서 2m까지도 올라갈 수 있다고 했어요. 최악의 경우 몰디브 대부분이 바닷속으로 사라질 수도 있었어요. 수백억 달러를 들여 만든 리조트들도 19만 명이 사는 말레도 모두 물에 잠길 수 있었죠. 이런 위기감이 커지자 외딴 섬에 사는 사람들은 더욱 불안해했습니다. 바다가 높아지면 작고 낮은 섬들이 먼저 잠길 테니까요. 그래서 상대적으로 안전한 말레로 이주하는 사람들이 늘어났어요. 2004년에는 정말 끔찍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12월 26일, 인도네시아 수마트라 앞바다에서 규모 9.3의 대지진이 발생했어요. 지진 자체도 무서웠지만 더 큰 재앙은 쓰나미였습니다. 지진이 일어난 지 1시간 만에 거대한 파도가 몰디브를 덮쳤어요. 경고할 시간도 거의 없었죠. 몰디브 전체가 바닷물에 잠겼고 100명 가까운 사람이 목숨을 잃었습니다. 경제적 피해도 엄청났어요. 당시 몰디브 GDP의 절반에 해당하는 5억 달러어치 시설이 파괴됐습니다. 많은 섬들이 아예 사람이 살 수 없는 상태가 됐어요. 쓰나미 이후 사람들의 말레 이주는 더욱 가속화됐습니다. 멀리 떨어진 섬에서 사는 건 너무 위험하다고 느꼈거든요. 자연재해가 닥쳤을 때 구조받을 가능성도 말레 근처가 훨씬 높았어요. 1990년대부터 몰디브 정부는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대규모 토목 공사에 나섰습니다. 말레 근처에 새로운 인공섬을 만들기로 한 거예요.
이름을 후르말레라고 지었는데 희망의 도시라는 뜻이었습니다. 네덜란드와 벨기에의 준설 회사들이 동원됐어요. 바닷속 모래를 퍼올려서 새로운 땅을 만드는 거대한 프로젝트였습니다. 1997년에 시작해서 수십 년에 걸쳐 진행됐어요. 후후 말레는 말레보다 2배 크고 해수면에서 2m 높게 설계됐습니다. 최악의 해수면 상승 시나리오에도 버틸 수 있도록 만든 거죠. 4제곱킬로미터 규모로 최대 24만 명이 살 수 있게 계획했어요. 수백만 톤의 모래가 바다에서 퍼져 올려졌습니다. 공사비만 수억 달러가 들어갔어요. 관광업에서 벌어들인 돈을 국가 생존을 위해 투자한 셈이었죠. 2004년에 첫 번째 주민 1,000명이 후후 말레로 이사했어요. 지금은 6만 6천 명이 살고 있습니다. 말레만큼 빽빽하지는 않지만 그래도 상당히 높은 밀도예요. 홍콩과 비슷한 수준입니다. 하지만 사람들의 말레 집중은 멈추지 않았어요. 여전히 가장 좋은 일자리와 교육 기회, 의료 서비스가 말비에 몰려 있었거든요. 후 말레에 살아도 일하러는 말레로 가야 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2018년에는 말레와 공항섬 후룰레, 그리고 후루 말레를 연결하는 다리가 완공됐어요. 1.4km 길이의 이 다리는 몰디브에서 처음으로 섬과 섬을 연결한 교량이었습니다. 다리 건설비만 2억 1천만 달러였어요. 중국 정부가 대부분의 자금을 지원했죠. 처음에는 중국 몰디브 우정의 다리라고 불렀다가 나중에 이름을 바꿨습니다. 이 다리 덕분에 사람들이 후후 말레에서 말레로 통근하기가 훨씬 쉬워졌어요. 말레의 과밀 문제가 조금은 완화됐죠. 하지만 근본적인 해결책은 아니었습니다. 현재 몰디브 정부는 또 다른 인공섬을 만들고 있어요. 고리팔후라는 곳인데 후후 말레와 비슷한 규모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여기에도 수십만 명이 살 수 있게 하겠다는 거죠. 이 모든 프로젝트의 목표는 하나예요. 몰디브 인구의 3분의 2를 말레 주변 몇 개 섬에 집중시키겠다는 겁니다. 2030년대 중반이 되면 44만 명 정도가 이곳에 살게 될 거라고 예상해요. 말레의 19만 명, 후후 말레의 24만 명, 고리팔후에도 수십만 명까지 합치면 정말 엄청난 밀도가 될 거예요. 세계에서 가장 붐비는 곳 중 하나가 되겠죠. 몰디브 전체 인구도 계속 늘어나고 있어요. 현재 53만 명인데 2040년에는 100만 명에 가까워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출산율이 떨어지고 있긴 하지만 평균 연령이 32세로 아직 젊은 나라예요. 인구는 늘어나는데 살 수 있는 땅은 줄어드니까 밀도는 더욱 높아질 수밖에 없어요. 게다가 기후변화로 더 많은 섬들이 위험해지면 말레로 몰려드는 사람들이 더 늘어날 거예요. 지금도 말레는 세계에서 가장 붐비는 곳 중 하나인데 미래에는 상상하기 어려울 정도로 복잡해질 거예요. 100만 명에 가까운 사람들이 몇 개의 작은 섬에 모여 살게 된다면 그 모습은 어떨까요? 현재도 말레의 인프라는 한계에 달해 있어요. 전력은 모두 디젤 발전기에 의존하고 있고 식수는 바닷물을 담수화해서 만듭니다. 하수는 제대로 처리하지 못하고 바다로 흘려보내죠. 쓰레기 처리도 큰 문제예요. 하루에 500톤씩 나오는 쓰레기를 근처 섬으로 실어 나르는데 그곳에서 대부분 태워버립니다. 환경오염이 심각한 수준이에요. 교통체증은 말할 것도 없고요. 걸어서 20분이면 갈 수 있는 거리인데도 사람들은 오토바이나 자동차를 타고 다닙니다. 1제곱킬로미터당 4만 대가 넘는 차량이 다니고 있어요. 이런 상황에서 인구가 2배로 늘어난다면 어떻게 될까요? 지금도 여러 세대가 한 방에서 사는 경우가 많은데 앞으로는 더 심해질 거예요. 주택 문제가 더욱 심각해질 테고 인프라도 감당하기 어려울 거예요. 하지만 몰디브 정부로서는 선택의 여지가 많지 않아요. 기후변화는 계속되고 있고 바다는 조금씩 높아지고 있거든요. 200여 개의 작은 섬에 흩어져 사는 것보다는 몇 개 큰 섬에 집중하는 게 효율적이에요. 그래도 한 가지 희망적인 건
새로 만든 인공섬들이 더 체계적으로 설계되고 있다는 거예요. 말레처럼 무질서하게 발달한 게 아니라 처음부터 도시 계획을 세워서 만들고 있거든요. 후후 말레만 봐도 말레보다는 훨씬 여유가 있어요. 넓은 도로, 공원, 체계적인 상하수도 시설까지 갖추고 있죠. 물론 밀도가 높기는 하지만 살기에는 말레보다 나은 환경이에요. 앞으로 몰디브가 어떻게 변할지는 두고 봐야겠지만 한 가지 확실한 건 작은 섬나라의 생존을 위한 치열한 노력이 계속되고 있다는 거예요. 말레의 거리를 걸어보면 성공의 모순을 생생하게 느낄 수 있습니다. 새로 지어진 고층 아파트들이 하늘을 찌르고 있지만 그 아래 골목길은 숨이 막힐 정도로 좁아요. 최신형 자동차들이 즐비하지만 교통체증 때문에 걸어가는 게 더 빠른 경우가 많습니다. 이런 모습이 몰디브 성장의 실상을 보여줘요. 분명히 경제는 발전했지만 그 성공이 가져온 부작용도 만만치 않거든요. 가장 심각한 문제는 주거 문제예요. 말레에서 온전한 집 한 채를 갖는 건 꿈 같은 일이 됐습니다. 땅값이 워낙 비싸서 일반 가정으로는 감당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할아버지, 부모, 자식까지 3대가 한 방에서 사는 경우가 흔해졌습니다. 새로 지어지는 아파트들도 대부분 작은 원룸이나 투룸이에요. 가족이 많으면 여러 방을 나눠서 써야 하는데 그러면 월세만으로도 한 달 수입의 절반 이상이 나가버립니다. 젊은 부부들이 결혼해서 독립하기가 특히 어려워요. 집값은 계속 오르는데 임금은 그만큼 오르지 않거든요. 그러다 보니 결혼을 미루거나 아예 포기하는 사람들이 늘어났습니다. 교육 문제도 심각해요. 몰디브에서 가장 좋은 학교들이 모두 말레에 몰려 있다 보니 다른 섬에서 온 아이들은 어려서부터 부모와 떨어져 살아야 합니다. 친척 집에 얹혀 살거나 하숙을 해야 하죠. 경쟁도 치열해요. 좋은 학교에 들어가려면 어려서부터 사교육을 받아야 하는데 작은 섬에서는 그런 기회를 찾기 어렵습니다. 결국 교육받을 기회마저 말레 중심으로 집중되는 거죠. 대학 교육은 더 복잡해요. 몰디브에는 제대로 된 대학이 많지 않아서 해외로 나가야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인도나 스리랑카, 말레이시아 같은 곳으로 유학을 보내는데 가난한 집안에서는 엄두도 내기 어려운 일이에요. 의료 서비스도 마찬가지예요. 몰디브에서 가장 좋은 병원들이 말레에 있어서 심각한 병에 걸리면 여기로 와야 합니다. 다른 섬에서 오려면 배를 타고 몇 시간씩 걸려야 하는데 응급 상황에는 생명이 위험할 수도 있어요. 전문의를 보려면 더 어려워요. 몰디브 전체에 의사가 많지 않거든요. 복잡한 수술이나 치료가 필요하면 아예 외국으로 나가야 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환경 문제는 날로 심각해지고 있어요. 19만 명이 이 제곱킬로미터에 몰려 사니까 모든 게 부족해요. 전력 생산을 위해서는 거대한 디젤 발전기들이 24시간 돌아가고 있는데 소음과 대기 오염이 심각합니다. 담수 부족도 큰 문제예요. 바닷물을 담수화해서 쓰는데 이 과정에서도 엄청난 전력이 들어갑니다. 그리고 담수화 과정에서 나오는 염분 농도가 높은 물을 다시 바다로 버리는데 이것도 해양 오염의 원인이 돼요. 쓰레기 문제는 정말 심각해요. 하루에 500톤씩 나오는 쓰레기를 처리하기 위해 근처 섬을 통째로 쓰레기장으로 쓰고 있습니다. 틸라푸시라는 이 섬은 쓰레기 섬이라고 불리는데 몇백 명의 외국인 노동자들이 안전장비도 제대로 갖추지 않은 채 쓰레기를 분류하고 태우는 일을 하고 있어요. 하수 처리 시설도 부족해요. 대부분의 하수가 제대로 처리되지 않은 채 바다로 흘러들어갑니다. 몇백 미터 앞바다에 버린 하수가 조류를 타고 다시 해변으로 밀려와서 수질 오염을 일으키기도 해요. 사회적 갈등도 늘어나고 있어요. 말레에는 외국인 노동자들이 많이 와 있는데 주로 방글라데시, 인도, 스리랑카에서 온 사람들이에요. 건설 현장이나 서비스업에서 일하는 이들과 현지인들 사이에서 일자리를 두고 경쟁이 생겨나기도 합니다. 문화적 충돌도 있어요. 몰디브는 엄격한 이슬람 국가인데
관광업이 발달하면서 서구 문화의 영향을 많이 받았습니다. 젊은 세대와 기성세대 사이에 가치관 차이가 점점 커지고 있어요. 특히 여성들의 경우 더 복잡한 상황에 놓여 있어요. 관광업에서 일할 기회는 늘어났지만 전통적인 이슬람 사회의 제약은 여전히 남아 있거든요. 교육을 많이 받고 능력이 있어도 사회 활동에 제한을 받는 경우가 많아요. 정신 건강 문제도 심각해져 가고 있어요. 이렇게 붐비고 스트레스가 많은 환경에서 살다 보니 우울증이나 불안 장애를 겪는 사람들이 늘고 있습니다. 하지만 정신건강 치료에 대한 사회적 인식이 아직 부족하고 전문 의료진도 많지 않아요. 마약 문제도 생겨났어요. 젊은 사람들 사이에서 마약 사용이 늘어나고 있는데 이런 작고 폐쇄적인 사회에서는 한번 발생한 문제가 빠르게 퍼지는 경향이 있어요. 경제적으로도 위험 요소가 많아요. 몰디브는 관광업에 너무 의존하고 있거든요. 코로나19 때처럼 갑자기 관광객이 오지 않으면 경제 전체가 흔들려요. 2020년에는 관광 수입이 급감하면서 많은 사람들이 일자리를 잃었습니다. 환율 변동에도 취약해요. 몰디브는 식료품부터 연료까지 대부분을 수입에 의존하고 있거든요. 달러가 강해지거나 유가가 오르면 물가가 급등해요. 서민들 입장에서는 생활비 부담이 커지죠. 기후변화 위험은 계속해서 머리 위에 떠 있는 칼 같은 존재예요. 언젠가는 리조트들이 바다에 잠길 수 있고, 그러면 관광 수입도 사라질 거예요. 그때가 되면 몰디브는 어떻게 살아갈 수 있을까요? 정부도 이런 문제들을 모르는 건 아니에요. 새로운 산업을 키우려고 노력하고 있고, 재생에너지 도입도 추진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작은 섬나라의 한계가 분명히 있어요. 제조업을 하기에는 땅도 부족하고 원료도 없어요. 농업도 어려워요. 결국 서비스업 위주로 갈 수밖에 없는데 그것도 대부분 관광업과 연결돼 있어요. 교육이나 의료 서비스를 수출하려는 시도도 있지만 아직은 초기 단계예요. 인근 국가들과 경쟁하기에는 규모도 작고 인프라도 부족합니다. 젊은 세대들은 이런 현실에 좌절감을 느끼는 경우가 많아요. 좋은 교육을 받고 능력이 있어도 몰디브에서는 마땅한 일자리를 찾기 어렵거든요. 그래서 해외로 나가려는 사람들이 늘고 있어요. 하지만 해외로 나가는 것도 쉽지 않아요. 비자 받기도 어렵고 언어 장벽도 있어요. 게다가 몰디브를 떠나면 가족과 멀어져야 하는데 이런 작은 사회에서는 가족 유대가 매우 중요해요. 그래서 많은 젊은이들이 딜레마에 빠져 있어요. 몰디브에 남아 있으면 기회가 제한적이지만 떠나자니 여러 가지 부담이 따르는 거죠. 이런 상황이 계속되면서 몰디브 사회 전체적으로 피로감이 쌓이고 있어요. 성장의 열매는 달콤했지만 그 대가가 만만치 않다는 걸 사람들이 깨닫기 시작한 거예요. 말레의 성공은 분명히 놀라운 일이에요. 50년 만에 작은 어촌이 세계적인 관광 허브가 됐으니까요. 하지만 그 과정에서 잃어버린 것들도 많아요. 여유로운 삶의 터전, 깨끗한 자연 환경, 공동체의 유대감까지 말이에요. 몰디브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한국 사람들은 묘한 기시감을 느낄 수밖에 없습니다. 압축 성장, 수도권 집중, 부동산 문제까지 놀라울 정도로 비슷한 면이 많거든요. 한국도 1960년대까지는 농업 중심의 가난한 나라였어요. 그런데 산업화가 시작되면서 모든 게 서울로 몰렸죠. 공장, 대학, 병원, 정부 기관까지 서울과 수도권에 집중됐습니다. 지방에서 일자리와 기회를 찾으려면 서울로 올라와야 했어요. 몰디브에서 말레가 차지하는 비중을 보면 한국의 수도권 집중과 정말 비슷해요. 몰디브 인구의 절반이 말레 주변에 살고 있는데 한국도 전체 인구의 절반이 수도권에 몰려 있어요. 비율로 따지면 거의 똑같은 수준이죠. 교육 문제도 마찬가지예요. 한국에서도 좋은 대학에 가려면 서울로 와야 한다는 인식이 강하죠. 지방에서 서울로 유학 온 학생들이 자취하거나 고시원에서 지내는 모습이 몰디브 아이들과 다를 게 없어요. 부동산 문제는 더욱 닮았어요.
서울에서 집 한 채 마련하는 게 꿈 같은 일이 된 지 오래죠. 신혼부부들이 결혼을 미루는 이유 중 하나가 주거비 때문이라는 점도 몰디브와 똑같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차이점들도 있어요. 한국은 몰디브보다 훨씬 큰 나라거든요. 서울이 포화 상태가 되면 부산이나 대구 같은 다른 대도시로 분산할 수 있어요. 실제로 정부도 행정수도 이전이나 공공기관 지방 이전 같은 정책을 추진했죠. 몰디브는 그런 선택지가 없어요. 1,000개가 넘는 섬이 있다고 하지만 대부분 너무 작고 낮아서 많은 사람이 살기 어려워요. 결국 말레 주변 몇 개 섬에만 집중할 수밖에 없는 구조예요. 기후 변화에 대한 위기감도 다르죠. 한국도 해수면 상승이나 기상 이변에 영향을 받지만 나라 전체가 바다에 잠길 위험은 없어요. 몰디브는 정말로 국가 존폐가 걸린 문제거든요. 산업 구조도 차이가 커요. 한국은 제조업, IT, 서비스업 등 다양한 산업이 발달해 있지만 몰디브는 관광업에 거의 모든 걸 의존하고 있어요. 한 산업에 너무 치우쳐 있다 보니 리스크가 훨씬 커요. 그런데 흥미롭게도 두 나라 모두 성장의 역설을 경험하고 있어요. 경제는 발전했는데 사람들의 행복감은 그에 비례해서 늘어나지 않았거든요. 경쟁은 치열해지고 스트레스는 늘어나고 공동체 의식은 약해졌어요. 한국의 강남과 몰디브의 말레는 모두 성공의 상징이면서 동시에 불평등의 현장이기도 해요. 기회가 집중된 곳이지만 그만큼 경쟁도 치열하고 생활비도 비싸죠. 젊은 세대의 고민도 비슷해요. 한국 청년들이 헬조선이라며 해외 이주를 꿈꾸는 것처럼 몰디브 젊은이들도 좁은 섬을 벗어나고 싶어 해요. 둘 다 더 넓은 세계에서 자신의 가능성을 시험해보고 싶어 하거든요. 출산율 문제도 공통점이에요. 한국은 세계에서 가장 낮은 출산율을 기록하고 있고 몰디브도 출산율이 계속 떨어지고 있어요. 주거비가 비싸고 육아 부담이 크니까 아이 낳기를 꺼리는 거죠. 교통체증도 마찬가지예요. 서울의 지하철이 출퇴근 시간에 꽉 차는 것처럼 말레의 좁은 도로들도 오토바이와 자동차로 가득해요. 짧은 거리인데도 차를 타고 다니는 문화가 생긴 것도 비슷합니다. 환경 문제에 대한 인식도 늘어나고 있어요. 한국에서 미세먼지나 기후 변화에 대한 관심이 높아진 것처럼 몰디브에서도 환경 보호에 대한 목소리가 커지고 있어요. 특히 젊은 세대일수록 더 민감하게 반응하죠. 하지만 가장 큰 차이는 선택의 폭이에요. 한국 사람들은 서울이 싫으면 부산으로, 부산이 싫으면 제주도로, 아니면 아예 해외로 갈 수 있어요. 몰디브 사람들은 선택지가 훨씬 제한적이거든요. 몰디브의 극단적인 상황을 보면서 한국이 배울 점들이 있어요. 한 지역에 모든 걸 집중시키면 어떤 문제들이 생기는지 미리 볼 수 있거든요. 주거 정책만 봐도 그래요. 몰디브가 후르말레 같은 신도시를 체계적으로 계획해서 만드는 것처럼 한국도 신도시 개발에서 같은 실수를 반복하지 않으려면 더 신중해야 해요. 환경 문제도 마찬가지예요. 몰디브는 바다에 잠길 위험 때문에 어쩔 수 없이 환경을 희생하면서 개발하고 있지만 한국은 아직 그 정도는 아니잖아요. 지금부터라도 지속 가능한 발전을 고민해야 해요. 관광업 의존도 경고가 될 수 있어요. 한국도 관광업을 키우려고 노력하고 있지만 몰디브처럼 한 산업에만 의존하면 위험할 수 있어요. 코로나19 때 몰디브가 겪은 어려움을 보면서 산업 다각화의 중요성을 깨달아야 하죠. 정부 정책의 장기적 영향도 생각해 봐야 해요. 몰디브 정부가 관광 수익을 말레 개발에만 집중 투자한 것처럼 한국도 수도권 집중을 더 심화시키는 정책을 펼치면 비슷한 문제가 생길 수 있어요. 몰디브 사람들이 전통적인 어촌 생활을 포기하고 도시로 몰려든 것을 보면서 한국의 농촌 공동화 현상도 다시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경제 발전만 추구하다가 잃어버린 가치들이 있지 않을까요? 하지만 몰디브에서 배울 점들도 있어요. 작은 나라지만 자신들만의 특색을 살려서 세계적인 관광지가 된 건
대단한 일이거든요. 한국도 K-팝이나 K-드라마처럼 문화 콘텐츠로 세계에 어필하고 있는데 이런 소프트 파워의 중요성을 몰디브 사례에서도 확인할 수 있어요. 위기 상황에서의 대응력도 배울 만해요. 몰디브는 기후변화라는 실존적 위기 앞에서도 포기하지 않고 인공섬을 만들어가면서 해결책을 찾고 있어요. 한국도 저출산 고령화 같은 구조적 문제에 직면해 있는데 이런 도전 정신이 필요하지 않을까요? 결국 몰디브의 이야기는 우리에게 질문을 던져요. 성장과 발전이라는 이름으로 치러야 하는 대가가 과연 적절한가? 더 나은 삶을 추구하다가 정작 삶의 질은 떨어지는 모순을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이런 질문들에 대한 답을 찾는 과정에서 몰디브가 보여주는 극단적인 사례는 소중한 거울 역할을 해줄 거예요. 말레이의 젊은 세대들은 부모들과 다른 꿈을 꾸고 있습니다. 부모 세대가 안정적인 정부 일자리나 관광업 종사를 최고의 목표로 여겼다면 지금의 20대와 30대들은 더 다양한 가능성을 탐색하고 있어요. 카페 거리를 걸어보면 이런 변화를 생생하게 느낄 수 있어요. 몇 년 전만 해도 말레이에는 전통집 정도만 있었는데 지금은 서구식 카페들이 하나둘 생겨나고 있습니다. 젊은 창업가들이 문을 연 곳들이에요. 아흐메드라는 28세 청년은 대학에서 컴퓨터공학을 전공한 후 정부 기관에서 일했어요. 안정적인 직장이었지만 뭔가 아쉬웠다고 해요. 그래서 작년에 회사를 그만두고 작은 IT 스타트업을 차렸습니다. 몰디브 관광업체들을 위한 예약 시스템을 개발하는 회사예요. 부모님은 처음에 반대하셨어요. 안정적인 정부 일자리를 왜 그만두냐고 하시면서요. 하지만 저는 제가 만든 것으로 사업을 해보고 싶었거든요. 아흐메드 같은 청년들이 늘어나면서 말레이에서도 조금씩 창업 분위기가 생겨나고 있어요. 물론 아직은 초기 단계이고 자금 조달이나 시장 규모의 한계 같은 어려움이 많지만요. 교육 분야에서도 새로운 시도들이 나타나고 있어요. 온라인 교육 플랫폼을 만들어서 외딴 섬의 아이들도 질 좋은 교육을 받을 수 있게 하려는 프로젝트들이 시작됐습니다. 코로나19 때 원격 수업을 경험하면서 이런 가능성을 본 거죠. 파티마라는 여성 교육자는 몰디브의 미래는 교육에 달려 있다고 말해요. 우리가 관광업에만 의존할 수는 없잖아요. 아이들이 더 넓은 세계에서 경쟁할 수 있도록 준비시켜야 해요. 그녀가 운영하는 온라인 수학 프로그램에는 전국 40여 개 섬의 학생들이 참여하고 있어요. 말레이에 있는 우수한 교사들의 수업을 실시간으로 들을 수 있게 한 거죠. 환경보호 분야에서도 젊은 활동가들이 목소리를 내기 시작했어요. 몰디브가 기후변화의 최대 피해자라는 사실을 알고 있는 세대들이거든요. 이들은 정부의 개발 정책에 대해서도 비판적인 시각을 가지고 있어요. 마리암이라는 25세의 환경활동가는 플라스틱 없는 몰디브 캠페인을 벌이고 있어요. 관광객들이 가져오는 플라스틱 쓰레기가 너무 많아요. 우리 바다가 오염되고 있는데 정부는 경제 성장만 생각하고 있어요. 그녀의 단체는 리조트들과 협력해서 일회용 플라스틱 사용을 줄이는 캠페인을 벌이고 있어요. 대나무 빨대를 사용하고 리필 가능한 물병을 나눠주고 해변 정화 활동도 정기적으로 해요. 재생에너지 분야에서도 변화가 일어나고 있어요. 몰디브 정부는 2030년까지 전체 전력의 20%를 태양광으로 공급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디젤 발전기에만 의존하던 구조를 바꾸려는 시도죠. 몇 개 섬에서는 이미 태양광 패널 설치가 시작됐어요. 작은 규모지만 의미가 큰 변화예요. 전력 비용도 줄일 수 있고 환경 오염도 줄일 수 있거든요. 도시 계획 분야에서도 새로운 접근이 나타나고 있어요. 후후말레 같은 신도시를 개발할 때 더 체계적인 계획을 세우고 있어요. 말레처럼 무질서하게 발달하는 것을 방지하려는 거죠. 자전거 도로를 만들고 공원을 조성하고 보행자 전용 구역도 설치하고 있어요. 차량 중심이 아닌 사람 중심의 도시를 만들려는 노력이에요. 문화 예술 분야에서도 새로운 움직임이 있어요.
전통 음악과 현대 음악을 결합한 퓨전 장르가 나타나고 있고, 젊은 작가들이 몰디브의 현실을 다룬 소설이나 시를 발표하고 있어요. 이런 문화 콘텐츠들은 주로 소셜 미디어를 통해 퍼져나가고 있어요. 유튜브나 인스타그램에서 몰디브 젊은이들의 일상을 보여주는 콘텐츠들이 인기를 끌고 있어요. 스포츠 분야에서도 변화가 있어요. 축구는 예전부터 인기가 많았지만 최근에는 서핑이나 요트 같은 해양 스포츠에 관심을 보이는 젊은이들이 늘고 있어요. 바다를 단순히 관광 자원으로만 보는 게 아니라 자신들의 놀이터로 활용하려는 거죠. 의료 분야에서도 혁신적인 시도들이 나타나고 있어요. 원격 진료 시스템을 도입해서 외딴 섬의 환자들도 말레이 전문의와 상담할 수 있게 하는 프로젝트가 시작됐어요. 드론을 이용해서 응급 의료용품을 배송하는 실험도 진행되고 있어요. 배로 몇 시간 걸리던 거리를 드론으로는 30분 만에 갈 수 있거든요. 농업 분야에서도 새로운 기술들이 도입되고 있어요. 수경 재배나 실내 농장 같은 방법으로 좁은 땅에서도 채소를 기를 수 있게 됐어요. 수입에만 의존하던 식료품을 조금이라도 자급자족할 수 있게 하려는 노력이에요. 하지만 이런 변화들이 쉽게 이루어지는 건 아니에요. 작은 시장 규모, 자금 부족, 인재 부족 같은 구조적 문제들이 여전히 발목을 잡고 있어요. 창업을 하려고 해도 투자자를 찾기가 어렵고 실패했을 때 다시 시작할 기회도 많지 않아요. 그래서 많은 젊은이들이 아직은 안전한 길을 선택하는 경우가 많죠. 정부의 관료주의도 걸림돌이에요. 새로운 사업을 시작하려면 복잡한 허가 절차를 거쳐야 하고 시간도 오래 걸려요. 작고 빠른 변화를 추구하는 스타트업 문화와는 맞지 않는 부분이 있어요. 사회적 인식의 변화도 필요해요. 실패를 용인하는 문화, 도전을 격려하는 분위기가 아직은 부족한 편이에요. 특히 여성들의 경우 사회활동에 대한 제약이 남아 있어서 더 어려움을 겪고 있어요. 그래도 변화의 씨앗들은 확실히 자라나고 있어요. 인터넷과 소셜미디어 덕분에 젊은 세대들이 더 넓은 세계와 소통할 수 있게 됐고 다양한 가능성을 볼 수 있게 됐거든요. 코로나19가 가져온 변화도 있어요. 원격 근무가 일반화되면서 몰디브에 있으면서도 해외 회사에서 일할 수 있다는 걸 깨달은 젊은이들이 생겨났어요. IT 분야에서 특히 이런 기회들이 늘어나고 있어요. 관광업 내에서도 변화가 일어나고 있어요. 기존의 고급 리조트 중심에서 벗어나서 문화 관광, 생태 관광, 어드벤처 관광 같은 새로운 분야를 개척하려는 시도들이 나타나고 있어요. 게스트하우스 형태의 소규모 숙박업도 허용되기 시작했어요. 현지인들이 사는 섬에서도 관광객을 받을 수 있게 된 거죠. 이를 통해 관광 수익이 더 많은 사람들에게 돌아갈 수 있게 됐어요. 이런 변화들이 몰디브의 미래를 완전히 바꿀 수 있을지는 아직 모르겠어요. 하지만 적어도 단순히 운명을 받아들이기만 하는 게 아니라 능동적으로 해결책을 찾으려는 노력들이 시작되고 있다는 건 분명해요. 젊은 세대들이 가진 에너지와 창의성, 그리고 기술의 힘이 결합되면 몰디브도 새로운 길을 찾을 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몰디브의 이야기를 따라오면서 우리는 하나의 진실과 마주하게 됩니다. 성장과 생존 사이에서 선택을 강요받은 작은 나라가 치러야 하는 대가가 얼마나 클 수 있는지를 말이에요. 50년 전 10,000명 남짓한 조용한 어촌이었던 말레는 이제 19만 명이 숨막히게 살아가는 콘크리트 정글이 됐습니다. 세계에서 가장 밀도 높은 도시 중 하나가 된 이 작은 섬은 몰디브가 선택한 생존 전략의 결과물이에요. 관광업이라는 날개를 단 몰디브는 분명히 경제적 성공을 이뤄냈어요. 1인당 국민 소득이 65배나 늘어나고 가난한 어촌 국가에서 중진국으로 발돋움했습니다. 하지만 그 과정에서 자연스러운 공동체는 해체됐고 전통적인 삶의 방식은 사라졌어요. 지금 몰디브가 직면한 딜레마는 단순하지 않습니다. 기후 변화라는 실존적 위기 앞에서
국가 전체를 말레 주변 몇 개 인공섬으로 집중시키는 것 외에 다른 선택지가 있을까요? 2040년이 되면 인구 100만 명에 가까운 사람들이 이 좁은 공간에서 살아야 할지도 모르는 상황에서 말이에요. 몰디브의 극단적인 사례는 우리에게 중요한 질문을 던집니다. 경제 발전이 곧 삶의 질 향상을 의미하는가? 생존을 위한 선택이 결국 또 다른 위기를 만들어내는 건 아닌가? 한국도 비슷한 갈림길에 서 있어요. 수도권 집중 현상이 심화되면서 지방은 공동화되고 서울은 과밀화되고 있습니다. 부동산 문제, 교통 체증, 환경 오염까지 몰디브에서 벌어지고 있는 일들이 우리에게도 낯설지 않죠. 몰디브가 보여주는 건 성장 모델의 한계예요. 한 산업에 의존하고 한 지역에 모든 걸 집중시키는 방식은 단기적으로는 효율적일 수 있지만 장기적으로는 지속 불가능해요. 외부 충격에 취약하고 사회적 불평등을 심화시키며 환경 파괴를 가속화시키거든요. 그래도 희망이 없는 건 아니에요. 몰디브의 젊은 세대들이 보여주는 변화의 의지는 인상적이었어요. 기술을 활용해서 교육의 격차를 줄이려 하고 환경 보호에 앞장서며 새로운 산업을 개척하려고 노력하고 있어요. 작은 변화들이지만 의미가 큽니다. 수동적으로 운명을 받아들이는 게 아니라 능동적으로 해결책을 찾으려 하고 있거든요. 온라인 교육으로 지역 간 격차를 줄이고 재생에너지로 화석 연료 의존도를 낮추고 문화 콘텐츠로 새로운 가치를 창출하려는 시도들이 그것이에요. 하지만 개인의 노력만으로는 한계가 있어요. 구조적인 문제들을 해결하려면 정부 정책의 전환이 필요하고 사회 전체의 인식 변화가 따라야 해요. 몰디브의 미래는 이런 변화들이 얼마나 빠르게, 얼마나 광범위하게 일어날 수 있느냐에 달려 있어요. 몰디브의 이야기에서 우리가 배워야 할 교훈은 명확합니다. 성장과 발전을 추구하되 그 과정에서 잃어버리는 가치들에 대해서도 신중하게 고려해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은 이 이야기를 들으면서 어떤 생각이 드시나요? 우리가 추구하는 발전이 정말 지속 가능한 것인지, 그 과정에서 희생되는 것들이 과연 감수할 만한 것인지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겠어요.